권미란의 투자사생활, 오늘 강환묵 작가, 신민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몇 달 만에 저거 뭐죠? 예. 그래봐야 한 3달 정도밖에 없어요. 오늘 흑백 요리사 같아요. 아, 그런 색깔이? 아, 네. 흑수저네. 네, 아, 네, 헤어 컬러도 네, 거의 아, 흑백입니다. 아, 네. 네. 아주 금발로 갈수록 더 금발이 되어가고 계세요, 작가님. 네, 이제 조만간 트럼프 시대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한 번 제가 탈색을 할 겁니다. 10월 말쯤. 네. 해리스가 되면 이제 검정색으로 올블랙으로 하는 아, 건가요?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럼 힙까지 못 찾으니까 그건 못하죠. 두 분께서 나오신 영상이 정말 많은 조회수를 조회수. 아, 그랬나요? 네. 아, 정말 많았나요? 네, 그럼요. 아, 네. 아니, 또 작가님은 또 약간 비웃으실 것 같긴 한데.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또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동안 또 근황이 두 네. 분 또 바쁘게 주말 동안 버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작가님. 제가 네. 이제 또 조금 있으면은 네. 또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제 그에 맞춰서 또 새로운 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사이클은 진행 중이고요. 그 그쵸. 가운데 정말 아주 절정의 불장이 이제 그쵸? 다가오고 네. 있다. 불장이 와야지 내는 거고, 이제 안 오면은 이제 못 내는 거죠. 네. 네. 오는 걸 네. 그 흐름을 타시면서 그쵸. 오기 직전에 바로 그쵸. 내실 생각이신 네. 건가요? 네. 작가님도 또 경쟁하시더라고요. 저는 써서 어제 냈습니다. 네. 이것도 알트코인 책인데요. 그냥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써가지고 냈는데 이제 만약에 안 되면은 뭐 몇 페이지랑 제목 고치면 됩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이제 특히 트럼프 시대가 오면은 그 암호화폐 불장이 오고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다 생각하고 책을 준비하고 출판사에 던졌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저격 당했을 때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뵙고 그 다음에 네. 또 5천 원 만에 뵙는데 그러네요. 예, 코인이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분위기가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 비트코인 책을 신 작가님께서 먼저 내주시고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셨는데 뒤이어 내시느라고 네, 저는 대박까지 그때는 중박 정도 하셨고 이제 누가 보면은 알트코인은 떼돈 줄 알고. 알트코인은 이제 또 강한국 작가님께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거는 먼저 오히려 나서시네요. 한 박자 늦게 내는 게 더 대박일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네, 그럴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진짜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는 사실 11월부터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11월에 말에 책을 내면은 이거 좀 긴가 민가 하다가 이제 12월 1월에 책 내시면은 진짜 왔다 하면서 이제 왜냐면 이런 책이 제일 잘 팔릴 때가 최고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월은 최고점은 그러니까 11월은 최고점이 절대 아닐 거고 네. 1월도 아마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1월보다는 좀 더 가까워지겠죠. 네. 네. 분위기가 어떻게 무르익는지 두 분이 아주 예의주시하고 계시는데요. 자, 두 분이 지금 감지하고 있는 코인 시장의 분위기 전부 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 올 한 해 정말 다양한 자산들이 다 올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금, 은, 미국 주식, 코인, 중국 주식까지 모두 자산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신민철 작가님. 네, 가장 간명한 이유는 사실 유동성이에요. 네. 이제 전 세계가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뿌려진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 긴축 체제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완화 체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이미 최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 시점에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하고, 그다음 중국도 연일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죠. 그러면 이미 글로벌 유동성이 최고점을 갱신을 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 또 유동성을 풀기 시작한다면은 앞으로 유동성은 더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전반적인 자산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해서 아무래도 그동안 긴축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최근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이 나름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풀리면서 경기 침체는 없는 일종의 골디락스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자산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주는 변수 가운데 하나는
뭐 물론 반감기가 제일 큰 변수이긴 하겠지만 이런 금리 인하 같은 유동성 정책이 큰 영향을 주는군요. 네, 이미 시중 유동성은 사상 최대. 네. 예, 이미 제가 할 말을 다 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왜냐면은, 그러니까, 반감기는 코인에만 적중하는 거고, 사실 다른 자산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자산이 다 오른다라는 거는 이제 통화량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게 한 6월까지만 해도 통화량이 횡보했어요. 글로벌 M2가 103조 달러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7조, 108조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4, 5조 달러가 이제 시장에 새로 뿌려졌고, 미국도 금리 낮춘다고 하고, 제가 최근에 중국을 가봤는데, 거기 경기 상태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공산당 체제여도 이렇게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 해가지고 돈을 팍팍 풀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두 개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물론 중국은 경기가 나쁘지만 딴 데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 또 하나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언론사들이 괴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재가 있어야지 뭔가 뉴스를 만드는데 하도 할 게 없으니까 뭐 이란, 이스라엘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또는 뭐 북한 애들 뭐 총알바지로 뭐 우크라이나 보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뉴스를 만드는 거 보고 아 정말 요즘 악재가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일단 상식적으로 봐도 얘네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로켓 같은 거 날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나게 큰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별로 이제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큰 악재라고 보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초만 해도 언제 연준이 금리를 낮출지에 대한 그 눈치 보기가 상당했는데 결국에는 9월에 뜸을 들이다가 B컷으로 네.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서 6월 이후에 시중의 유동성은 또 많이 풀리는 효과가 있었네요. 여기에 이제 중국 쪽에서의 경기 부양책도 역시 굉장한 규모고요. 예, 이것도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가요? 엄청나게 주죠.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난 팬데믹 당시에 4조 위안이죠. 4조 위안을 풀었는데 이번에 지금 부양책 규모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건 다른데 6조에서 10조 위안 규모예요. 네. 그러면 평균 8조니까 팬데믹보다 2배죠.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금융위기 때 더 많이 풀었나요? 금융위기 때는 2008년? 그 당시에는 사실 네. 그 경제 규모 자체가 훨씬 작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팬데믹 때보다도 훨씬 적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 사상 최대라고 이미 했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딱 가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을 상상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고 차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미세먼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세계도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 가도 텅텅 다 비어 있고 사람도 어딘가 다 사라져 있고 백화점 같은 데 가도 사람이 없고 이제 망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도 이제 톱 에리아에 가도 절반 이상 텅텅 비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부동산 과잉 투자 이런 것도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이제 그 3연임을 지금 하셔가지고 그것도 사람들 불만이 분명히 살짝 있을 텐데 이건 이제 좀 굉장히 심각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을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10조, 얼마 그죠? 10조 위안? 최대 10조 위안. 그러면 1800조, 1900조 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그렇죠. 2천 원 가깝죠. 네. 1.5조 달러. 네. 이야, 진짜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중국 주식도 결국에는 저점 대비해서 30% 올랐다가 약간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뭐 30% 올랐으니까 추세 이제 전환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중국장의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올라가네요. 미국 대선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트럼프가 된다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되고 해리스가 된다면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저는 늘 얘기 드리지만은 장기적으로 사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책에 그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중장기적으로는 별로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증거가 없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는 지금 양당을 가리지 않고 그 정규 그 정책 그 다음에 규제 그리고 정당 속으로 지금 편입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전통 정치로 편입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네, 결국 돈과 표를 얻기 위해서 네. 정치인들이 암호화폐를 소홀히 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당을 가리지 않고 진행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다만 이번 사이클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도 당연한 결과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는 쪽이 당장 내년까지의 가격에는 굉장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 네, 트럼프가 완전 암호화폐 정책 쪽으로 바뀐 거라는 거 모든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12만 5천 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다음에 해리스가 당선되면 75,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해리스가 당선돼도 최고가긴 최고가예요. 기존 네. 최고치를 넘는 가격을 예상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125,000과 75,000은 좀 갭이 크죠. 그 정도로 작가님 얼마 예상하셨죠? 뭐 두 사람을 나눠서 예상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니, 저는 그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번 기본적으로 사이클, 이번 반감기 네. 사이클 이게 연말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연말까지 네. 이 수치는요. 네. 12만 5천.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트럼프가 당선되면 125,000달러 하나로는 1억 한 7, 8천 되겠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큰 가격을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이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금융권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도 편입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립토 프레지던트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 친화적인 그 코인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머리까지 이렇게 네, 맞나요? 사실 뭐 이제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다 죽는 거거든요. 이제 예. 케인스가 그 말 했잖아요. In the long run we all dead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는 별로 관심 별로 없고, 일단 1년 동안 어떻게 되는가 이것만 제가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향후 1년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되든 이제 해리스가 되든 그 차이가 분명히 좀 클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지금 미국 정치가 이제 완전히 폴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으로 좀 치닫았거든요. 이제 트럼프는 누구나 알듯이 그 억만장자 자본가이고 뼛속까지 자본가이고, 그리고 해리스는 그 미국 의회에서 이제 정치 성향을 평가할 때 가장 좌측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TV 토론 나오니까 중산층, 그 한마디로 저기 부자를 돈 뺏어가지고 니들 나눠줄게 이런 게 정책이잖아요. 그 사람이 코인러들한테 잘해줄 리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트럼프는 본인이 뼛속까지 자본가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코인 쪽에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1년 동안을 제가 이제 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반감기 12에서 18개월 후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폭락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년 4월에서 10월이잖아요. 그때까지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확실히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 12만 5천 불과 7만 5천 불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지금 역대 최고가가 73,700불인가 그런데 그거를 돌파하는 데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굉장히 크게 오를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위에 물려있고 걸려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지금 그 비트코인이 거의 다 공급이 축소되고. 그건 이미 취소가 되었죠, 이미. 그건 이미 취소가 네. 되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7만 불에서 6번 정도 걸렸어요. 축소된 네. 거는 지금 가격에 반영이 된 건가요? 공급 축소? 그건 뭐 사실 뭐 엄청 새로운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엄청나게 큰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나, 근데 어쨌든 지금쯤 근데 그 채굴자들의 항복이 또 완료가 되는 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죠. 한마디로 경쟁성 없는 채굴자들은 지금 거의 다 시장을 떠났다고 이제 봐야죠. 네. 그게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해시레이트도 좀 주춤하다가 다시 역대 최고가를 뚫은 거 보면은 이제 포기할 채굴자들은 나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되고, 이제 플러스 트럼프가 오면 도움이 좀 더 많이 되겠죠. 네.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뭐 18개월 정도의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고점을 형성한다 이런 사이클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4월에서 10월 정도까지 고점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 그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발언했었던 트럼프가 되는 게 더 강한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죠? 네. 일단 내년까지는 거의 확실히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암호화폐 전반적인 가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이 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알트코인의 이제 가장 큰 현재 숙제가 SEC가 굉장히 강압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점이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첫날에 그 게리 겐슬러 의장을 자르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SEC가 들어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현행 이더리움 이하 솔라나부터 시작하는 암호화폐들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트럼프가 자기 가족들 이용해서 새로운 그 신규 알트코인 프로젝트 자기가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규제적으로 알트코인에게 불리한 걸 낼 리가 없잖아요. 그걸 가만히 가족 사업을 하는 건가요? 네. 어떤 걸 하는 거죠? 뭐 이제 그 코인 듣고 애매하게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뭐 트럼프의 아들들이 디파이 프로젝트를 출범을 하고 이제 그 신규 투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코인을 낼 예정입니다. 네. 야, 트럼프가 생각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네. 그렇죠. 거기 이제 규제를 할 수가 없죠. 가족들이 근데 하고 자기 있는데. 가족이 알트코인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알트코인에게 친화적인 규제를 정책을 펼치겠죠. 돈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쪽에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거기. 네. 너무 쉽게 예상이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본인이 큰 계획을 얘기를 한 게 비트코인으로 국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었잖아요. 가능할까요? 뭐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그거는 이미 트럼프가 뭐 연임을 끝낸 한참 이후의 얘기가 될 거기 좋은 때문에 생각일까요, 이게? 근데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사실 승부수를 던질 때가 되었다고 본 게, 네. 그 최근에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 님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제 세미나 갔다 왔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복습 차원에서 책을 다시 읽었는데, 2017년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2017년에 지금 벌써 미국의 국채가 20조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금 7년 지났는데 지금 얼마가 되었을 것 같아요? 35조 달러. 맞아요. 35조 달러이고, 그리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분기마다 1조가 늘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네. 여기가 지금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35조 달러까지는 뭐 오케이, 40조도 maybe 오케이, 50조까지도 오케이. 근데 100조 되면 그걸 어떻게 버티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문제거든요. 100조까지 가는 게. 그러면 이제 결국 미국이 망하고 파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승부수를 날릴 때가 됐기는 되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로 미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그 부채를 줄일 수 있게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활용하는 건 어떤 거죠? 그냥 화폐를 그냥 마구잡이 찍어내가지고, 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그 신뢰를 이제 폭락시키고, 그 대신에 그러면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금이나 비트코인 연동된 화폐를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새로운 화폐 체계, 아예 인플레이션을 크게 일으키고 새로운 화폐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어떤 체계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국가 채무를 갚고 인플레이션을 흡수하는 계획을 트럼프가 세우고 있습니다. 발언을 뭐 시도할 만한 가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발언을 보니까 우리가 35조 달러, 우리 돈으로 4경 거의 8천조 원이에요. 경이 4경 8천조. 최근에 36조 달러를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이고, 네. 저도 기억을, 저도 네. 정보가 네. 불확실하네. 우리가 35조 달러, 지금 36조 넘었다고 합니다. 35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갚고 그들에게 암호화폐 수표를 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트코인을 주고 우리의 35조 달러 부채를 청산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좋은데요? 네. 아니, 근데 경이 조 곱하기 만인가요? 그런 거죠, 그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숫자. 네. 와, 그래서 이런 공급이 제한된 자산이 미국 달러 인플레이션을 흡수하고 화폐 기술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그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암호화폐 하네요. 시장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달러에게는 예전에는 위협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에게는 굉장히 큰 우군이거든요. 만약에 네. 암호화폐 시장이 사라진다 그러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돈이 다시 시중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달러가. 예. 그걸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죽인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키워서 새로운 달러 흡수원으로 만드는 게 낫죠. 네. 네. 그렇게 하면 달러를 아무리 풀어도 암호화폐 쪽으로 흡수되면은 새로운 달러 흡수원이 생기니까 인플레이션이 훨씬 덜하겠죠. 네. 인플레이션이 덜하고 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비트코인을 미국의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은 네.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고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채무를 줄이는 트럼프의 계획 같은 것도 그대로 할 수 마이크로소프트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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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국 작가님은 흥미로운 코인 논문 2개를 발견하셨다고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요즘 각 잡고 하고 계시던데. 네, 소개해 주세요. 흥미로운 논문은 뭐 사실 뭐 2개 말고 이제 훨씬 더 많기는 한데 네. 이제 한 개 논문이 되게 심플했어요. 그냥 코인에 그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무엇인가 이제 매크로 지표. 그건 단연코 통화량이고요. 그래서 그 글로벌 M2를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설이 있어요. 글로벌 M2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10주 후쯤 비트코인이 따라오른다 이런 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이제 M2가 오르기
시작한 게 이번에는 6월 중순 정도였는데 9월 초에 그러니까 진짜 한 11주 후에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기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10주까지는 잘 모르겠고 통화량이 그러니까 턴하면은 보통 한 3에서 6개월 후에 비트코인은 거의 무조건 따라가더라. 이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거는 있고, 두 번째 논문은 그러면은 코인을 살 때 이제 무슨 지표를 보고 코인을 사야 되는가? 코인도 이제 수만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뭘 사야 되는가 보면은 사실 뭐 학계에서 지금 정론은 뭐 두 개는 확실해요. 일단 시가총액과 가격이 낮은 코인을 사라. 그거는 확실하고. 근데 그건 주식이랑 똑같아요. 주식도 사실 소형주나 저가주들이 고가주나 그 대형주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모멘텀. 그러니까 이제 최근 일주일 또는 2주일, 3주일 동안 이제 많이 오른 코인을 사거라. 그리고 걔네들 일주일 동안 보유하고 팔아라.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컨센서스고요. 그거는 이제 학계에서 부정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어떤 온체인 지표들이 그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런 논문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초과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표들이 사실 주식에서도 이제 다 먹히는데 코인에서 안 먹힐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유심히 좀 많이 보고 있죠. 네. 그리고 신민철 작가님은 모든 비트코인 지갑 중에 2% 미만의 보유자가 전체 비트코인 공급의 90%를 보유하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현물 ETF가 비트코인 보유 개수가 100만 개를 넘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전체 2,100만, 지금 발행된 거 한 1970에서 80만 개 사이죠. 그래서 생각하면 2천만 개가 좀 안 되는 것 중에 100만 개니까 5%가 조금 넘는 그 정도 보유량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22만 개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도 합치면 거의 40만 개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소수의 지갑이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점점 더 심해져요. 개인 투자자들은 점점 사고 팔고 하다가 점점 잃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고래들은 계속 그냥 사 모으기만 합니다. 그리고 안 내놔요.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은 이제 2%가 90%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5년 후에는 1%가 90%를 가지고 있고, 또 5년 후에는 1%가 한 98%를 가지고 있고, 그 5년 후에는 1%가 99%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수 그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에서도. 네.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요. 모든 자산 시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점점 더 부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자산이든지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지 못하고 부자들이 더 많이 가지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네, 뭐 시사점은 양극화라고 그렇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뿐 아니라 각 자산 시장의 자산을 잠그고 안 내주는 주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좋은 자산들은 가격 하방이 좀 지지가 되고 잘 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금방 회복하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는 거네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당연히 거기에는 돈이 있어야 더 많은 자산을 살 수 있다는 특징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들은 좋은 자산을 모아가는 것이 부를 불리고 증식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행동하는 거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네. 거죠.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네. 신민철 작가님은 코인을 모아 나가자.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매매를 하시겠지만 비트코인 그리고 어떤 코인 위주로 모아 나가는 전략? 네, 모아 나가는 거는 비트코인 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알트코인은 무조건 사이클 내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네. 비트코인도 모든 비트코인을 다 계속 모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시점은 저는 기본적으로 향후 20에서 30년 동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완전히 주류 금융에 편입되는 기간이죠. 네. 그 기간 동안은 4년 주기 사이클이 그 크기는 점점 감소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패턴을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패턴을 활용하는 게 낫죠. 지금 그 단적으로 2016년에서 7년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완전 바닥도 아니고 한 1,300달러 정도일 때 투자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거의 2024년 끝났으니까 대략 8년 정도잖아요. 네. 8년 동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68,000달러 정도라고 하면은 대략 한 50배 정도 오른 거예요. 50배 조금 더, 그쵸? 50배 조금 넘게 더 올랐죠. 한 2, 3배 정도 오른 건데, 사실 8년 동안 52, 3배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그대로 가지지 않고 사이클 한 고점에 한 80% 정도에서 분할 매도를 60부터 한 100% 사이에서 분할 매도로 매도를 하고 사이클 저점 완전 바닥이 아니고 완전 바닥에서 2배까지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평균 완전 바닥에서부터 1.5배 정도 그 사이에 분할 매수로 진입하고 이거를 반복했으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한 8에서 9개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한 배수로 치면 500배인 거죠, 거의. 그러니까 겨우 2번의 사이클밖에 안 지났어요. 네. 2번의 사이클밖에 안 지났는데도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은 1비트코인은 그냥 그대로 1비트코인이에요. 대신 가격은 그래도 한 50배 넘게 올랐죠. 하지만 그거를 사이클 고점과 저점에서 적절하게 분할 매도, 분할 매수만 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8개, 9개 사이예요. 거기에 비트코인 가격 50배 넘게 오른 것까지 곱하면 거의 500배. 그러니까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보유한 거랑 샀다 팔았다 사이클 투자를 한 거랑. 네. 다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샀다 팔았다는 중간에 트레이딩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과 고점 부근에서 적절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그 정도만 하더라도 네. 만약 거기에 내가 타고난 트레이더라서 중간 트레이딩까지 잘했어. 그럼 더 올라가겠죠. 그럼 거기에 레버리지를 섞었어. 더 올라가겠죠. 그건 이제 개인의 역량의 문제이고 단순히 그냥 그렇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러니까 사이클 투자만 하더라도 네. 그 정도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한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파워 법칙이라고 하는 룰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2배씩 더 걸려요.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500배 수익률을 그 사이클 투자를 통해서 내기 위해서는 2번의 사이클이 아니라 4번의 사이클이 필요하죠. 16년. 네. 하지만 16년 동안 500배 불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는. 없죠. 네.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여전히 사이클 투자를 통한 투자의 기회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있다. 사실 그 사이클 투자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4년에 한 번은 한 1년 정도 크게 망하니까 그 해만 피해가면 돼요, 사실. 그게. 그럼 이제 22년 망했고, 이제 14, 18, 20이 망했으니까 26년 그 한 해 쉬고, 그 다음에 좀 3년 동안 하다가 2030년 쉬고, 34년 쉬고, 네. 그럼 돼요, 그냥. 20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히 고점을 맞출 필요도 없고. 그건 못하죠. 아무도 네. 못하죠. 아, 그걸 안 해도 돼요? 정확히 네. 고점 맞추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고점의 60%에서 100% 사이에서 분할 매도한 거예요. 60%라는 건 고점의 거의 절반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분할 매도한 거고 매수도 바닥에서 그거 2배 사이에서 분할 매수한 거예요. 그걸로 잡았을 때 이 정도니까 만약 본인이 공부를 통해서 온체인 데이터 이거 정말 잘 보고 해서 고점에 가까울 때 매도하고 저점에 가까울 때 매수했으면 더 벌어졌겠죠. 거기에 레버리지 섞었으면 더 벌어졌겠죠. 굉장히 쉬워요. 사이클 투자라는 게 알면은. 야, 그럼 두 분 다 2020년대에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두 분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굉장히 높겠죠. 사실 딴 자산보다 훨씬 높겠죠. 네. 동의하시고요. 다른 네. 방법 없나요? 다른 방법이요. 네. 지금 이제 알트코인 책을 쓴 사람 입장에서 이제 거기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트코인은 쓰레기라고 전부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왜 쓰레기인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혼자 비판하기 그러니까 이제 야 여기 클로드 AI 일로 와봐. 네가 좀 더 신랄하게 비판해봐 하니까 되게 잘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저는 혼자서 그 비판을 다 썼거든요. 그건 근데 둘 다 알트코인 책인데 어려워. 알트코인 쓰레기란 거를 맞아요. 근데 이제 근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데 또 왜 지금 너는 지금 알트코인 책 쓰면서 이거 쓰레기라고 좀 폄하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도 쓰레기라고 쓰셨대요. 근데 저도 쓰레기로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알트코인이 네. 그 비트코인 상승장 막바지에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의 수익을 뭐 다 하나 먹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캡처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망할 때는 알트코인이 완전히 95%, 98%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를 상당 부분 피해가기만 하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타이밍 스킬이 필요하고 알트코인은 절대로 장기 보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오늘 사가지고 2050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은 절대 아니에요. 이건 타이밍 투자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잘하면은 이걸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진짜 생으로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고 진짜 4년 동안에 1년만 빼고 투자만 해도 꽤 큰 돈을 벌 수가 있죠. 근데 알트코인은 그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있고 타이밍을 좀 더 잘 맞춰야 되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꽤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사이클 투자, 알트코인은 타이밍 투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알트코인 랠리는 언제부터일까요? 신민철 작가님? 네, 알트코인의 과거 역사를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불장에 들어간 시기,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전고점 영역대를 완전히 벗어난 시기.
이번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돌파하긴 했지만 결국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 저항력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돌파해서 지금으로 치면 한 1억 2, 3천 이상까지 올라간 시기겠죠.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대략 1, 2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된다. 다만 이거는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란 거고 네. 알트코인은 당연히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알트 시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바닥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뒤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본인의 성향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조건 산 시점부터 계속 오르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수익률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알트 시즌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게 맞고, 나는 아니다, 나는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산 직후에는 여전히 비트 시즌이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도 사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죠.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또 공부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알트코인이 역사를 보면은 이제 늘 이랬어요. 반감 기업이 일단은 좀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전부 다 비실거리고 좀 흥보를 한 다음에 비트코인이 먼저 달려가기 시작하고 한 2달 후쯤 알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9월 6일부터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11월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재밌는 이제 통계가 있는 게 그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둘 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확 떨어지는 시기가 그 반감기 7개월 후였어요. 그게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확 떨어진다는 거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 비중이 확 떨어진다는 건데, 그 말은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시기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두 번 다 공교롭게도 반감기 7개월 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20일이 반감기였으니까 7을 더하면은 뭐 11월 뭐 중순 말 12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대단히 다를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미친 듯이 책을 쓴 거죠. 사실 이게, 자, 그래서 이 책을 이제 9월, 10월에 써가지고 11월에 따다닥 내려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작가님 말씀하신 걸 너무 빨리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타이밍이. 예. 트럼프 되면은 일단 프레임이 생기잖아요. 트럼프 시대에 가장 많이 후회를 받은 자산은 알트코인, 이렇게 책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장 좋은 분기가 4분기고요.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이 이더리움이 1분기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알트코인이 한 타이밍 늦다. 그쵸, 한 타이밍 늦다. 네. 그렇네. 이더가 가고 보통 네. 이제 다른 알트들이 오르니까 이번에 좀 이더가 비실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네. 이더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결국 비트코인 오르면 결국 다 간다. 이더를 노리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 지금 어떤가요? 이더리움을. 아, 네네. 지금 네.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금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네. 네, 지금 역대급으로 거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의 바닥보다 조금 높은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결국 지난 사이클에서도 이더 이제 망하는 거냐 했는데 결국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섭게 올랐죠. 네. 기대를 해봐야 된다. 왜냐면 사실 제가 요즘에 이더리움을 안 믿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더리움도 사실 그 플랫폼 알트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10개가 넘는데. 그럼 이제 지금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3천억 불이거든요. 3천억 불이고, 그 다음 애들이 솔라나랑 BNB는 얘들이 800억 불이거든요. 그럼 이더리움이 얘네 그 2위권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더 비싸다는 거거든요. 시가총액 서너 배 정도라는 건데, 얘가 근데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서너 배 가치를 인정받고 있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지난 사이클은 얘네들이 나름대로 만든 게 있어요. NFT, 뭐 디파이, 다오 뭐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다 이제 쓸데기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거기는 환타지가 있었고, 이제 이게 뭐 나중에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최근 3년 동안 얘네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쓸데기 없는 업그레이드 하나 했는데 그거 아무도 관심 없고, 네. 근데 반대로 뭐 솔라나는 민코인이라고 찍어내고 있고, 뭐 바이낸스는 거래소가 있으니까 계속 돈 벌고 있고, 뭐 통코인은 텔레그램에 연동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얘네들은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3배, 4배 가치를 인정받고 있냐 해가지고, 저는 요번에는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아예 안 살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코인들로 갈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다른 의견을 주셨고요. 알트코인 랠리는 강원국 작가님은 11월부터, 신민철 작가님은 저는 비트코인 일단 전고점을 돌파해야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네. 뭐 그 말씀도 1, 2분기?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네. 네, 네. 1, 2분기 정도? 내년? 아니요. 빠르게 돌파하면 4분기부터 가야죠. 가야죠. 네네. 결국은 일치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역대 최고가까지 한 네. 5,000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진짜 이거 비트코인이 한 번 가면은 며칠 만에 돌파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11월에 될 수 있어요. 네. 1분기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비트코인은 사실 가격이 하루에도 뭐 10% 오를 수 있는 그렇죠,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뭐 당장 내일 최고점 내일 돌파했다고 좋다, 해도 내일 이상하지 않아요. 예.
충분히 가능하고. 아, 트럼프가 진짜 당선되면 그때 역대 최고 돌파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그거 하루 만에 10% 오를 것 같네요. 또는 뭐 대선 2, 3일 전에 이미 판세가 기울어졌다면 그렇죠. 네. 그때 미리 선반영 되겠죠. 음. 네. 그리고 당선되면 잠깐 뉴스에 팔아라 좀 나오고 아, 그러네. 네. 급등한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있어야죠. 그리고 네.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이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폭등. 네. 저는 그 시나리오가 된다면 연내 10만 달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스탠다드 차트가 말한 것처럼 12만 5천 달러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10만 달러는 그 시나리오 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네. 그렇죠. 역대 최고가 돌파하면은 그때부터는 무시무시하게 오르겠죠.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을 던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7만 달러에 물린 물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7만만 가져, 7만만 가져. 그다음에 던질 거 해가지고 실제 6번 던졌어요, 이 사람들이. 네, 6번 던졌고 이제 한 번 돌파해서 7만 넘고 7만 4천 가면은 오케이 됐다. 하늘이다, 하늘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하고 4개월 만에 2.5배 올랐거든요. 250인가 3.5배구나. 네. 4개월 만에 3.5배 올랐기 때문에 낭만적이다. 네. 네. 4개월 만에 3.5배니까 지금 4개월만이라고 해보세요. 만약에 11월 5일에 최고점을 돌파했다고 하면은 그럼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에 얼마야? 3.5배니까 4억이요? 4억, 네. 4억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3억 5천? 대략 네. 4억. 낭만적이다. 대략 이야. 4억이 네. 될 수도 있다. 신민철 작가님이 이번 사이클 고점 5억 정도로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20에서 30만 달러 사이 정도니까 네. 4억 정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의 고점은 결국은 거품이 얼마나 끼고 그 광기를 해치는 요소가 얼마나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정확히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이게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은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게 꽤 많거든요. 요즘 이제 마이크로 소프트, 그러니까 스트라티지가 아니라 마이크로 소프트도 지금 그 비트코인을 좀 사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테스트는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럼 사실 이제 물론 마이크로 스트라티지처럼 모든 거를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기업들은 많이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남는 자산의 일부는 비트코인 사는 게 어떨까라고 검토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 그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봐도 지금 뭐 엘살바도르도 있고,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소위 좀 군소 국가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 저걸 돈 많이 벌었대, 야, 부채를 많이 탕감했네, 그러면 우리도 해볼까, 이런 나라들이 계속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소위 듣보잡 나라들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이 하다가 점점 더 이게 좀 더 큰 국가로 넘어가게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좀 해줬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화이팅. 밀레이. 부탄이 지금 비트코인을 13,000개 정도 갖고 있잖아요. 부탄. 네, 엘살바도르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부탄이 더 많아요? 네, 엘살바도르가 10,000개 조금 안 되고요. 근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대요? 채굴. 네. 그렇지. 채굴하면 되지. 전기 살 때도 여기. 그럼 채굴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증가를 하고요. 지금 해시레이트가 이미 실제로 최고치를 돌파했거든요. 그렇죠. 네. 해시레이트의 증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생산 원가의 상승이에요. 네.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상품 가격도 함께 상승하죠. 해시레이트도 우상향하고 있죠? 계속 우상향입니다. 예. 그 비트코인이 생긴 후부터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감기 때만 그 채굴자들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짝 좀 떨어졌다가 이제 결국은 계속 지금 다시 올라서 있죠. 최고점을 네. 다시 경신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해시레이트가 최고점을 경신하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락했거든요.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거죠. 이 다이버전스는 결국 비트코인이 갈 길을 알려주는 거고, 또 아까 공급량이 이제 최고치를 발생하고 나서 일정 기간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고 했는데,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최고점을 또 경신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최고점을 경신해서 계속 오른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반대로 하락했어요. 여기서도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죠. 이게 결국은 원래 방향대로 따라갈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일종의 그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이 앞으로 갈 방향. 지금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이미 먼저 오르고 있는 거죠. 방향성을 가리키고 그렇죠. 있는. 펀다멘탈은 좋아진다, 뭐 이런 거죠. 네. 쉽게 말해서. 네. 네. 펀다멘탈. 네. 조금 더 이해되게 좀 더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네. 왜 우리가 그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훨씬 더 탄탄해지고 수익은 늘어나고 기업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격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게 소위 저평가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정말 그 국장에서 투자를 하시고 이런 자산 가격의 상승 효과를 많이 못 보신 분들이 또 공개 주식?
왜 또 은은한 미소를 또 짓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번 코인장에서, 이번 사이클에서 좀 또 수익을 병행해서 노려봐야 네. 또 포트폴리오가 그쵸? 네. 잘 또 네.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자산을 투자를 하실 거면 반드시 코인에 대한 투자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코인을 네. 꼭 또 달러로 살 필요는 없어요.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코인은 어차피 해외 거래소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사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달러 자산을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코인 전체가 기본적으로 달러화 가격에 동조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본인이 원하면은 해외 거래소로 옮겨서 달러로 매도하는 것도 가능해요. 오. 네.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네. 위해서 알트코인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솔라나랑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의 강세가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대단히 그런 거 알고 많습니다. 있어요. 네. 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은 솔라나 자체가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지난 시즌에 이더리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쵸. 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서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지난 시즌 솔라나는 솔직히 너무 조금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어요. 반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난 시즌의 이더리움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성도 분명히 있으면서 꽤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안정성은 비트코인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시가총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있잖아요. 샘 뱅크먼 프리드 때문에 대폭락을 한 이후에 지금 여기까지 결국 다시 왔잖아요. 마이너스 96%를 네. 찍고 이제 거의 역대 최고가까지 올라갔죠. 네. 그래도.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일에서도 살아남았다. 아. 지옥에서 기어 올라왔다. 아, 그렇구나. 믿을 수 있죠. 네. 그 경험이 없는 코인은 믿을 수 없잖아요. 네. 루나 같은 애들은 결국 지옥에서 그대로 사라졌잖아요. 끝나버렸고. 네. 네. 근데 얘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왔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그런 믿음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믿을 수 있는 거죠. 대신 시가총액이 커진 만큼 지난 사이클만큼 대폭등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에 딱 이더리움 정도의 역할을 이번에 솔라나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솔라나가 잘 되면 결국 그 민코인들은 그 코인이 몸담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따라가거든요. 솔라나 민코인이 좋을 수밖에 없죠. 실예로 현재 시가총액 4위부터 6위까지 민코인이 전부 솔라나 민코인이에요. 네. 솔라나 민코인 가운데서 관심 있게 보시는 쪽이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위프죠. 도그위프 헷. 그 다음에 봉크. 그 다음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고양이 코인들. 팝캣이나 뮤. 이런 애들이 전부 솔라나 계열이죠. 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또 위프랑 봉크랑 팝캣이 시가총액 지금 4, 5, 6입니다. 민코인 중에서. 니로는 어디 거예요? 네? 니로는 어디서 파는 거예요? 니로? 네. 니로는 이더리움. 아, 이게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총 상위 쪽을 네. 그 추세를 활용해서 잘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솔라나 기반 민코인의 강세 언제까지 갈까요? 이거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민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 추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그래도 요즘 민코인이 강세인 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사실 뭐 블록체인으로 뭐 할 것처럼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그 코인을 찍어냈잖아요. 여기는 아예 그런 시도조차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쓰레기다. 그러나 이제 투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게 봅니다. 그거를.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진짜 추세를 따라가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핫한 민코인들은 신규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게 거래소에 상장을 하잖아요. 그럼 상장 빔이 한번 나와요. 그럼 팍 올라가거든요. 이제 빵 올라간 다음에 다시 보통 이제 조정을 받는데 그 상장 빔의 고점을 뚫는 코인 그거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 2024년에 수많은 코인들이 마이넷에 상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상장 빔 고점을 다시 돌파한 코인의 10개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돌파하면 한동안 좀 더 가요. 여기서 한동안이라는 거는 3, 4주 정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제 상장 빔 하면은 10배 빵 오르거든요. 그 다음에 좀 떨어지다가 며칠 만에 다시 재고점을, 그러니까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은 얘가 한 3, 4주 동안에 좀 더 가더라고요. 네, 그게 꽤 유력한 전략이에요. 그러면 네. 민코인 그 트렌드에 맞는 거 상장되면 상장하자마자 사는 게 제일 사실 상장하기 전에 사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상장하기 전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마이너스 상장하기 전에 한 몇 시간이나 며칠 전에 아나운스멘트가 떠요. 여러분 뭐 9월 18일부터 우리 니로 코인을 상장할 겁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 그거를 그 하위 거래소, 그러니까 마이비트나
비트라든지 OKX를 사는 게 원칙적으로는 좋은 방법인데 근데 그것도 잘 안 먹혀요. 왜냐면 그 아나운서만 뜨자마자 1분 안 돼가지고 팍 올라가거든요. 바이비트에서. 그래서 그 전략이 사실 좀 안 먹히긴 하는데 물론 내가 그 상위 거래소, 이제 업비트나 바이낸스 상장한 코인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그걸 먼저 담아 놓으면은 돈을 벌 수 있죠. 상장 아나운서만 뜨자마자 얘가 몇십 프로 오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상장 빔 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예, 충분히 가능해요. 상장 빔 이후에 다시 고점을 도전하는 시기는 그 기간도 길진 않죠. 예, 그렇죠. 안 길어요. 네. 그 니로 같은 경우는 한 거의 몇 시간 만에 그 고점을 돌파했고, 예를 들면 낫코인 같은 경우는 상장비 빵 나오고 그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계속 이제 비실비실거리고 이제 지금 아웃됐죠, 그는. 네. 오, 네. 그렇죠. 어차피 이게 민코인이라는 것도 그거를 만든 세력이 이제 한 번 이제 개미를 털고 가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는가. 근데 상장비 고점을 통과할 정도면은 이 민코인이 믿은 세력이 꽤 좀 그래도 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고점에서 스톱하자고 그나마 좀 보내줘 더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네. 네. 그렇죠. AI 코인은 뭔지 AI 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네, AI 코인도 그냥 결국은 민코인이에요. 근데 민코인인데 이제 내세우고 있는 그 마케팅 포인트가 AI와의 연관성인 거죠. 뭐 지난 사이클에서 그랬지만 뭐 디파이 코인, 메타버스 수많은 그런 마케팅 코인들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다 밈이었다. 라고 하는 게 이미 지난 사이클에서 밝혀졌고 이번 사이클에도 미국 주식에서 AI의 붐을 타고 수많은 AI와 관련된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AI 개발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 컴퓨팅 리소스가 필수적이잖아요. 그거를 유효 그 컴퓨팅 파워를 내가 제공을 하면은 그 AI 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용자가 AI 코인을 사서 지불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AI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고 AI 기술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위에서 AI 클라우드 서비스, 탈중앙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번 사이클 지나고 나면은 한 90%는 사라져 있을 거고 나머지 10% 중에서도 9%는 또 가격이 한 마이너스 95%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믿으시면 안 되고 그냥 AI를 마케팅 포인트로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도구 이프 핵 같은 그런 코인은 귀여운 강아지를 마케팅 포인트로 하는 거잖아요. AI는 AI를 마케팅 포인트로 하는 그런 민코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AI 코인 중에 제일 좀 흥행하고 있는 유행은 뭔가요? 뭐 가장 그 예전부터 떴던 코인 근데 이것도 얘기하면은 괜히 그걸 살까봐 좀 조심. 그건 이제 네. 각자 파악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그렇죠. 네. 요즘 그 사이트에 가면은 카테고리에 AI로 치면 다 나와요. 그 관련 있는 코인들. 네. 그리고 차트 보고.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저는 뭐 직접적으로 지명하고 싶지는 않긴 해요. 네. 네. AI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미 또 제가 할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거 다 뻥이에요. 그거 그냥 이제 내 코인에다가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 붙이기가 좀 민망하니까 요즘 핫한 키워드가 뭐지? AI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알아먹을 수 없는 백서 같은 거 써가지고 뭐 굉장히 큰 거를 한다고 하는데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을 딱 보면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생긴 지 16년도였거든요. 16년 동안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2.5조 달러라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이 비트코인이고 나머지 절반이 알트코인이니까 지금 알트코인이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거든요. 근데 16년 동안에 얘네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중이 알만한 그리고 쓸만한 서비스가 진짜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은 뭐냐? 이더리움도 그냥 걔네들끼리 갖고 노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그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사실은. 네? 근데 이번에 AI 코인이 다를 것인가? 저는 이제 그 알트코인이 99.9%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돼지도 진화하면 나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요. 예. 그 정도 확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블록체인 기술이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뭔가 우리 생활에서 통할 가능성이 이제 돼지가 진화해서 날 가능성과 거의 비슷하게 봅니다. 뭐 당연히 미래는 뭐 다를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네. 그래도 알트코인이 엄연한 자산 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알트코인 자체가 결국은 저는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달러인 거예요. 그 알트코인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중에서 이제 좀 투기적인 투기를 하고 싶은 자산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비트코인이 사라지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암호화폐 시장의 실질적인 점유율은 비트코인이 99.9%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생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나 주식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왜 선물 옵션이 그냥 주식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잘 되면. 예. 근데 향후 1년 반 동안은 1년 반 아니다. 향후 1년 정도는 그래도 이 코인이 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딱 알트코인을 할 때다라는 거죠. 1년 후면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럼 이번 불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알트코인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민철 작가님.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솔라나가 가장 트렌디하면서도 추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민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원래도 민코인은 계속 인기가 있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특히 전반적으로 민코인이 좋거든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실제적으로 AI 코인보다 민코인이 평균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더라도 민코인이 강력하고 그럼 왜 민코인이 강력하냐? 지난 사이클에서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네. 디파이 한다고 해놓고, 뭐, 금융의 미래를 혁신한다고 해놓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메타버스 그렇게 얘기해놓고, 들어가면 모바일 게임만도 못해. 네. 지금까지도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베타 서비스야. 그것도 심지어 제일 유명했던 애들이. NFT도 무슨 보고, 네. 결과적으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AI, RWA, 결국 이번 사이클 지나고 보면 다 똑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신이 있죠. 거기다가, 그런 기술적인 코인들은 꼭 그 벤처 캐피탈이 붙어요. 그래서 벤처 투자자들이 붙어가지고, 왜냐면 네. 기술적이니까 그럼 홍보하기 좋잖아요. 민코인 하면서 벤처 투자자 붙어서 뭘 할 거예요? 우리 고양이 투자했어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기술적인 애들은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코인을 초기 투자를 얻습니다. 네. 그래 놓고 띄우는 거죠. 띄워서 과대 광고 해놓고 띄우면은 투자자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 다 덤핑을 해버려요. 알트코인의 세력은 네. VC인가요? VC랑 내부 그 초기 그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한 개발자들이 거의 대부분 50% 이상의 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띄운 다음에 덤핑하고 가죠. 망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미 코인을 얻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걸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민코인을 하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반대되는 심리, 그 다음에 당했던 심리들이 지금 민코인 쪽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민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솔라나가 넥스트 이더리움이라면 또 넥스트 솔라나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많이 후보로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톤코인, 그 다음에 스위 이런 애들이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 넥스트 솔라나를 노려볼 만하다. 네. AI 코인과 민코인의 차이점은 뭔가요? 둘 다 민코인인데 AI 네. 코인은 그래도 뭔가 좀 내세우는 그 마케팅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AI 기술에 사용된다.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민코인은 그냥 우리는 그냥 강아지다. 우리 귀엽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뭔가 있을 법한 걸 내세우는, 그쵸. 있을 법한 걸 마케팅한 거는 이제 이번 지금 시즌에 AI 코인인 AI 거고. 코인, 뭐 RWA 이런 네, 애들인 대부분은 그냥 뭐랄까 상징일 뿐이네요. 그렇죠. 상징일 네. 뿐인 건데 민코인은 애당초 그 우리는 상징일 뿐이란 거를 그냥 그 투명하게 밝히고 거짓말을 안 했어요. 민코인은. 네. 우리는 그냥 장난치는 코인이라고.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대놓고 그렇게 생긴 코인이거든요. 사실. 저스트 밈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밈일 뿐이다. 네. 네. 이번 불장에서 강환국 작가님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시는 알트코인은 뭘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하고 나머지를 알트코인을 할 건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솔라나랑 그 이제 톤코인은 들어갔고요. 이더리움은 뺐고요. 톤코인이 근데 왜 그나마 좋냐 하면은 여기는 그 텔레그램 메신저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 사실 그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이제 해외에서는 워츠앱을 많이 쓰는데 텔레그램이 요즘 급상승하고 있죠. 물론 거기도 지금 CEO 까방가가지고 좀 살짝 좀 주춤하긴 할 텐데.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이런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 코인하는 사람들 전부 다 텔레그램을 쓰고 있고요. 네. 한국 같은 데서 텔레그램 쓰는 사람이 점점 더 늘고 있죠. 그리고 그 텔레그램에다가 월렛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톤코인을 넣고 그걸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내가 뭐 프랑스에 갔다. 누구 만났어요? 텔레그램 유저. 어이, 야, 내가 너한테 톤코인 줄게. 너 이거 해줘. 이런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리얼 라이프에서 쓸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얘네들이 지금 시가총액 120억 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솔라나가 800억 불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솔라나는 그 10년 후에도 이제 그 소위 그 소비자들이 쓸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코인 애들이 막 갖고 노는 거죠. 솔라나 가지고 쓸데가 없는 거 할 텐데, 그거 민코인을 발행하고 할 텐데, 톤코인은 그래도 리얼 라이프에서 쓸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솔라나 가격보다 7분의 1이거든요. 그럼 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뭐 나빼다 이러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BNB도 해요. 이제 BNB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실제로 있고 이 거래소는 확실히 돈을 벌거든요. 코인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딴 코인들은 솔직히 얘네들이 돈을 버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바이낸스는 돈을 벌고 돈 번 거 가지고 일부는 BNB를 소각을 시킨다. 그래서 BNB 수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아마 디플레이션 구조잖아요. 이거는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실제로 이제 뭔가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BNB를 가지고 BNB로 그 거래 수수료를 내면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있어요. BNB에 대한 네. 수요가 계속 있고 또 BNB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VIP가 돼요. 그 VIP 그렇죠. 등급이 10단계까지 있는데 맞아요. 네. 그 등급이 올라가려면 BNB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등급이 올라갈수록 각종 선물 거래나 현물 거래에서 그 수수료 할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 이자도 싸지고 이런 식으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고래들은 BNB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고래들 같은 경우 진짜 뭐 100억, 1000억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한다. 그럼 거래 수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8, 90%까지 깎아주거든요. 그럼 엄청난 혜택이죠, 그건 사실. 네. 야, 이렇게 좀 활용도가 있고 혜택이 있는 코인들이 있네요. 알트코인 중에서. 그리고 이런 건 좀 클리어하잖아요. 뭐 사실 뭐 AI 코인 같은 경우는 100선 뭐 40페이지 읽어봤자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할 거거든요. 막 그리고 다 구라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BNB나 톤코인은 좀 클리어하죠, 그게. 뭐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나 이런 게. 네. 그리고 솔라나는 사실 그 클리어한 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번 상승장의 대세 코인이기 때문에 가져는 가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솔라나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이제 창업자 쪽에서 손에서 벗어났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샘 뱅크먼 프리드가 망한 게 오히려 솔라나에게는 최고의 호재가 됐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은 코인이 돼버렸잖아요, 솔라나는. 그런 게 솔라나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이더리움 재단이 실질적인 운영권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저씨도 다 살아있고. 그런데 솔라나는 그냥 툭 하고 내버려졌는데 그걸 사람들이 주섬주섬 기어 모아가지고 결국 다시 되살렸다. 비트코인의 스토리와 비슷하네요.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보다 조금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네, 이번 불장에서 관심을 가질 알트코인 알아봤으니까 이거 힌트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잘 스터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강원국 작가님?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코인에 관심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과열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도 저점과 고점에 굉장히 좋은 지표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역 프리미엄일 때 사고 몇 달 기다리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절대로 없습니다. 네, 반대로 프리미엄이 한 10% 넘어간다. 네. 그럼 이제 슬슬 분할 매도를 준비해야 하는 때죠. 네. 15% 이제 그게 딱 이제 거의 15%는 거의 이제 맥스. 네. 뭐 맥시멈 25%까지 일시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5%가 이제 정상적인 맥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번 사이클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뭐 3월에 15%까지 실제로 갔잖아요. 네, 갔었죠. 네, 3월 중순 때. 네. 그러면 지금 김치 프리미엄은 역 프리미엄인가요? 지금 이제 살짝 플러스로 양전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프리미엄이 없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코인에 관심이 없어서? 한국인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소매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개미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팔고 있고, 그래요? 네, 사고 있는 거는 고래들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을 때, 이꼴 곧 김치 프리미엄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지금 코인이 한 7개월 정도 지금 흥보하고 있잖아요. 3월 중순부터 지금 7개월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코인러들 입장에서는 7개월은 7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주가 지수가 7년 동안 횡보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한 2017년부터 24년까지 그럼 코인 누가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7개월은 주식 투자자 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 네. 야, 그렇군요. 미국에서 대선이 있어가지고 대선 때 이 비트코인 얘기를 트럼프가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도 근데 가격이 안 개인 오르면 투자자- 안 들어와요. 어차피. 아, 그렇군요. 올라가기 시작할 때를 다들 그냥 눈치 보고 있고 지금은 노관심일 때. 하지만 진입해야 되는 그런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다. 늘 쓰는 우주의 기운. 우주의 기운. 네. 자, 원화 가치가 요즘 너무 낮아요. 네. 1,400원. 이게 지금 역대 네 번째 정도 터치가 나오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1,450원 갈 것이다. 저희 채널에서는 어떤 분이 원화 2,000원설까지 얘기해주고 가셨거든요. 이제 원화 가치가 이렇게까지 좀 쓰레기가 된 이유는 뭘까요? 네. 근데 사실 그 환율은 결국은 예. 상대 통화와의 비교기 때문에 네, 달러가 사실- 너무 강해서? 네, 달러가 너무 근데 강해서 그런 유독 거고. 원화가 또 더 약해요. 뭐 엔화를 생각하면 원화는 저는 양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엔화 요즘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일본 사람들 보면 살짝 불쌍하긴 하죠. 예, 예전과 비교하면은 그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 물가가 진짜 너무너무 비쌌거든요. 네. 요즘 가면은 너무너무 쌉니다. 밥이 한 끼에 한국 하나로 환산하면 10,000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 이제 그 돈으로 못 먹잖아요. 제대로 된. 그걸 생각하면은 저는 한화가 특별히 쓰레기가 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법정 화폐는 시간이 쓰레기가 된다. 다 쓰레기 어차피.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정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제외하고는. 달러 포함?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달러가 그 공급량이 1년에 7%씩 늘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10년에 그 통화량 2배가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통화 화폐 가치가 네. 절반씩 줄어요. 10년마다. 10년 만에. 안 토막씩 맞아요. 사라지기 때문에 네. 뭐 어떤 통화든 법정 화폐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나마 가지고 있으려면 달러가 제일 낫고 한화도 제 생각에는 양호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야, 너는 1금융권에 5% 이자 받으면서 예금을 할래? 아니면은 2금융권에 3% 이자 받으면서 예금을 할래?라고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현명한 펀드 매니저 한 분이. 그거 딱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1금융권이고 한국이 2금융권인데 근데 미국이 이자를 더 많이 줘요. 그럼 돈이 어디로 가 있어요? 뻔한 네.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좀 강세고 원화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게 펀다멘털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지금 달러 강세가 다시 그 고강도 긴축 이후에 다시 재개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에 대해서 나온 얘기는 이제 또 물가거든요. 트럼프가 재집권 했을 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여건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2020년대 인플레이션 시대가 계속 될까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뭐가 될까요? 시민철 작가님. 인플레이션은 2020년대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전 세계 이제 그 자산시장 전체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뭐 자본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이미 GDP보다 부채가 훨씬 더 증가해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인가요? 코로나가 한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2년 동안 달러가 30% 가까이 발행이 됐으니까 25% 정도 발행이 됐었거든요. 그럼 2년 만에 기존에 발행됐던 모든 달러의 25%가 발행이 된 거니까 굉장히 한 역할을 했고 근데 결국 그거는 이제 가속화시켰을 뿐이지, 부채라고 하는 게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돌려막기 하다 보면은 점점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가 벌고 있는 돈과 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법정화폐는 이미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GDP를 초월해서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가 특별히 이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기간에. 왜냐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이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예. 그럼 뭐만 달라지냐? 자산 가격의 상승만 더 심해질 것이다. 네.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자산도 오르는 건데 자산이 없는 사람은 이제 매우 불리하게 되겠죠. 그거는 확실하죠. 월급은 이제 그만큼 이제 안 올려주고 물가는 점점 더 이제 올라가니까 그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산은 이제 주로 실물 자산 쪽으로 이제 많이 봐야겠죠. 이게 아무래도 뭐
부동산, 뭐 금, 은, 비트코인 이런 게 아닐까요? 주식도 당연히 실물자산으로 볼 수 기업이 있고요. 네, 기업이 실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암호화폐는 디지털 실물이고 네. 뭐 이 중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없습니다. 자산 네.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선별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모든 자산이 선별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한국인은 부동산이라면 어떤 부동산이든 영원히 무조건 오른다라는 조금 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대장 쪽으로 저는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꽤 오래전부터 형성되었는데 네. 여전히 모든 부동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실물 자산이 일반적으로 맞는 건 맞는데 가격도 조금 보고 투자를 하기는 해야죠.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대장 아파트라 하더라도 500억이다. 그러면 하기 좀 없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리즈너블한 실물 자산을 사거라.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그렇죠. 네. 자산을 편입하고 계속 잘 편입해서 묵혀두거나 아니면 사이클을 내가 잘 알 수 있다면 그 사이클을 활용해서 좀 매매를 하는 전략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군요. 비트코인이 미래의 통화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 뭐 자산이지 통화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엘살바도르라든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각각 2021년 9월, 2022년 4월 이렇게 법정 통화로 편입하면서 좀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비트코인이 미래의 통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의 자산이 통화로 사용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은 지금 기본적으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산이고 여기에 이제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늘어나서 그거를 누구나 서로 주고받고 싶은 대상으로 삼는 교환의 매개체까지 가야지 실질적으로 통화로 사용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화폐처럼 사용이 되려면은 이거를 거의 전 세계가 다 사용을 해서 가치의 척도, 그러니까 얘로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 수준까지 가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통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5% 미만으로 측정되는 암호화폐의 채택률이 뭐 한 거의 90%까지 가야 되니까 인터넷도 여전히 80%대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 통화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화폐가 널리 통용되는 정도로는 안 되고 국가의 비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국가는 자신들이 국가를 유지하고 정책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통화를 찍어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자산을 과연 통화로 비준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뭐 통화가 아니어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 네. 저는 뭐 그냥 우리의 인지 능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근미래까지는 네.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1순위로 그쵸? 비트코인이 사용될 가능성도 금과 있다. 같은 그런 금보다 더 희소성이 저는 금을 있다고 보시잖아요. 네, 금을 역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뭐 비트코인이 통화가 되는 시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닐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게 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 금이 원래는 돈이었거든요. 1971년 전까지는. 근데 이제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한마디로 그걸로 내가 부채를 찍어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금은 진짜 그 1971년까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돈으로 써져 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 언젠가 또 한번 붕괴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화폐에 대한 신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정부는 그 뭔가 하드 커ren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담보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금과 비트코인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금의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왜냐하면 금은 몇천 년 전부터 성경이 나올 때부터 돈으로 이제 억셉트가 됐잖아요. 성경에 금 얘기가 200번 정도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금과 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지금은 저는 냉정하게 봐가지고 확률이
50%보다 훨씬 더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20년, 30년, 50년 지나면은 그 확률이 점점 좀 더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소위 이제 돈으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그 비트코인 담보돼가지고 이제 그 종이 쪼가리가 나온다는가,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우리 인류는 몇천 년 동안 금 그리고 그물을 담보로 한 종이 쪼가리를 돈으로 써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마디로 그 후에 1971년부터 금이나 이런 거 다 빼고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돌려봤더니 야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니까 뭐 우리 인간이 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결국 이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해봤더니만 그 이제 그 돈 찍어내는 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었네.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지난 2008 금융위기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유럽 재정위기 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무한정 이제 돈을 찍어내는 것에 대한 한계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얘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신용화폐 시스템이 좀 붕괴되는 그런 위협이 나타났을 때는 다시 한번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무언가 사람들의 어떤 궁리와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그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내가 어차피 4년 동안 이제 또는 5년 동안 하는 거니까 문제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찍어내 가지고 그거를 메우고 인플레이션은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 상에서는 그거를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문제는 계속 뭐가 터지니까. 문제는 터지거나 아니면은 돈 줘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얘한테 돈을 안 주기가 힘들어. 얘도 표니까. 네. 그렇죠. 그 80년대 이후에 이렇게 물가가 높아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진짜 2020년대 하나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인 것 같고 인플레이션의 그런 속성에 대해서도 신민철 작가님 돈의 법칙에서 저는 되게 잘 읽어봤었거든요. 작가님 책에 그 또 다루는 내용이 있으신데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인플레이션이요? 네. 인플레이션은 돈 많이 찍어내는 거죠. 네. 네. 그런 이제 네. 인플레이션이 과거 역사에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있어 왔는지 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네, 그런 내용들을 또 궁금하신 분들은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뭐 인플레이션 제목 들어간 책보다 저는 더 재밌게 좋게 봤습니다. 네.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들 경제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했을 때 이득을 본 게 있나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부채를 얼마 전에 갚았죠, 오히려. 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남미 국가들이 거의 뭐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잖아요. 저는 엘살바도르가 아직 도입한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부각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한 10년 후, 20년 후에는 정말 떼거지로 엘살바도르의 정책을 따라하는 국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거요? 예를 들면?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지금 거의 완전히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고 아. 실제로 메타플래닛도 지금 이 시점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조사했을 때는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020년 8월에 비트코인을 이제 대차대조표에 넣는 그 정책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 스트래티지라고 하죠. 그 비트코인 전략을 사용한 이후로 지금까지 S&P 500의 500개 기업 모두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6배. 네. 참고로 엔비디아가 그때부터 11배 올랐습니다. 네. 수익률? 네. 주가 수익률?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랐어요. 주가 수익률. 아. 500개 기업 중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능가하는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줬고 엘살바도르는 결국 그 중소국가계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이제 우리 부채를 다 갚겠다는 게 근거가 거기서 나온 거죠, 사실. 엘살바도, 맨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오. 굉장히 큰 영감을 줬네요. 그렇죠. 네. 네. 엘살바도르가 앞으로 더 큰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어떤 건전성, 재정 건전성도 좋아지고 경제도 더 발전할 네.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비트코인을 그 대차대조표에 넣은 국가나 기업이 다른 국가나 기업을 압도하는 실적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지금 배당을 주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하는 게 결국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데 돈을 싸들고 있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투자를 해봐야 그 원금도 못 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황금알 낳는 거의 갈라서 지금 나누자 하는 게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스트레이지는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심지어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더 사죠.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인다. 그렇죠.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은 더 싼 이자율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걸로 비트코인을 더 사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 더 산 것 때문에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지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빌려요. 이거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한 주당 비트코인의 그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트레이지를 가지고 있는 주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당 마이크로스트레이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주주.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금 마이크로스트레이지라는 주식에 주고 있는 거죠. 시장이. 아니 미국 주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달러 자산이라는 점도 얘기가 많이 됐었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유한 그 지분이 커진다는 거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었는데 사실 주식 주가의 본질 가치는 결국에는 그런 뭐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 이런 것보다는 기업의 가치네요. 그렇죠. 네. 예. 야, 엘살바도르 경제 상황 보면 이득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첨언을 하자면 이거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 도입한 대통령이 범죄자들을 다 처단해서 관광도 진짜 실제로 되게 좋아졌대요. 치안이 좋아져서 네,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네, 이들 국가 그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 도입하고 이득 봤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예. 왜냐면 이제 그 자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시스템상에서 우리의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사실 국가가 지출을 훨씬 덜 하고 이제 남는 거를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국가가 지출을 덜 하면 그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망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걸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건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확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증명을 했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러면은 고통 없이 부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획기적인 방법인데 엘살바도르가 선구자 역할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로. 네. 안 사면 안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없어서는 안 지금은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 사실 이게 두 개 나라잖아요. 엘살바도르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인데 네. 근데 이제 사실 딴 나라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잠깐만 야 우리도 지금 국가 부채가 심각한데 야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자 야 하는 나라들이 분명히 더 생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또 비트코인 수요가 발생하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오르고 그럼 이제 더 많은 국가들이 달려들고 뭐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가 있죠 충분히. 네. 예전에 그 반감기 전에 그 짤로 돌아다니던 게 우리 엄마가 미쳤나 봐요. 알아서 비트코인 샀어요.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자,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020년대 현실적으로 부장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까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보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뭐 사실 철이 형한테 물어보면 되게 당연한 답이고 딴 건 없을까요? 글쎄 뭐 좋은 자산은 저는 결국 영원히 네.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좋은 자산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 500의 평균적인 PER이 3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역사적인 평균이 한 16 정도니까 거의 네. 2배인 거고 좀 위험하긴 네. 하네요, 미국 주식. 기업이 벌고 있는 돈의 30배가 평균인 게 맞느냐? 네. 라고 했을 때 의문이죠. 근데 누구도 답을 낼 수 없어요. 알고 봤더니 50이 오히려 더 적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도 싼 거죠. 근데 이 30이 말이 안 되게 비싼 걸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알 수가 있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지역이 언제 규제받을지 알 수가 없고 어느 곳이 언제 재개발될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 가격인지 아닌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결국 자산이라고 하는 건 그 어느 자산이든지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비트코인은 그 어느 자산과도 다르게 그냥 100% 순수하게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의 5에서 10% 정도가 공업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학용, 사치품용으로의 가치가 있지만 나머지 90%가 가치저장수단의 시가총액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그 5%에서 10%조차 없어요. 그냥 100% 오로지 가치저장수단이라는 역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정해진 굉장히 심플한 자산입니다. 여기에 밸류에이션은 없나요? 밸류에이션이라고 한다면은 그 비트코인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투자한 비용, 그러니까 매몰 비용과 채굴 비용이 되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그 위에 이제 쌓여져 있는 가격은 그러면 뭐냐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것, 사람들의 기대로 들어가는 프리미엄. 그 다음에 채굴 비용이나 매몰 비용도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프리미엄이라든지. 그 다음에 더 많은 채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프리미엄이 이제 기대로 그 위에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공급과 수요의 역학으로만 가격이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이 공급과 수요의 역학의 밸런스를 깨트리는 사건이 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죠. 그게 반감기예요. 그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3년 상승, 1년 하락의 뚜렷한 패턴이 형성된다. 그럼 이걸 알고 있다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심플할 수 있다. 이 사이클에 투자를 하는 게. 다른 자산은 그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없고 그 다음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이클이 몇 년이 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딴 자산은 이제 공급이라는 게 확정되지 않고 늘려내서 그냥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비싸게 하면 공급 확 하고 이거 안 팔리겠다 하면 공급 안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라는 이퀘이션이 사라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쪽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문제? 좋은 점이 발생을 하냐면은 유가가 맨날 오를 때마다 이번엔 100달러 간다, 200달러 간다 절대 안 간다고 저는 유튜브에서 맨날 말하거든요. 왜냐면 유가 좀만 오르면은 생산업자들이 원유 공급량을 늘려버려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 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부동산 주식도 유상증자해버리죠. 결국 모든 자산이 그렇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반대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4년마다 한 번씩 공급량이 줄어버려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품을 꺼트릴 수 있는 그 요인이 없어요. 외부에서 반드시 중국의 채굴 금지라든지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뭔가 이벤트가 발생해야지만 거품이 꺼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공급과 수요가 전부인데 그 공급과 수요에 큰 불균형을 주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3년 상승 1년 하락의 패턴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이 될 때까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산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PER이 100배인 게 맞냐 모르냐 백날 논쟁해봐야 소용없어요. 5년 후에 지금보다 100배 돈 잘 벌면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밸류에이션이 근데 5년 후에 이 기업이 얼마 벌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주식은. 그다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산이 똑같은 이유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냥 패턴이 뚜렷하게 형성되는 그리고 그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공급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계획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트코인의 사이클 패턴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안전자산이자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강한국 작가님께는 이런 질문 드릴게요. 주가의 1년 후 예측보다 10년 후 예측이 더 쉽다고 보셨어요. 그 이유를 좀 알아보고요. 10년 후에 자산시장 예측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밸류에이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은 당연히 일리가 있고 특히 개별주에는 그 일리가 되게 많아요. 조금 전에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테슬라가 10년 후에 지금 순이익이 100배 늘어났을지 아니면 지금이랑 비슷할지 그건 진짜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캡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엄청난 기적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그 주식시장의 그 순이익 증가율은 뭐 GDP 플러스 마이너스 몇 % 정도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전체로 보는 밸류에이션은 꽤 유효해요. 근데 그것도 1년 단위로는 별로 유효하지 않아요. 왜냐면 조금 전에 S&P 500이 퍼가 30이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폭락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1년, 2년, 3년 정도 그 비싼 상태에서 계속 갈 수가 있는데 근데 밸류에이션 중력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국은 끌어내려요, 이거를. 근데 그래서 10년 안에는 그 끌어내림이 무조건
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10년 주가를 예측하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전체 시장이 높은 경우에는 그 미래 10년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이제 반대로 어떤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낮을 경우에는 10년 미래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이제 그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딴 나라 다 합쳐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다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국 주식 지금 엄청 비싸다. 그리고 한 10년 후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많이 실망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주식의 10년 수익률은 굉장히 낮다. 그건 이제 저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 모델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보면 골드맨삭스도 이제 미국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낮을 가능성이 70% 이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심지어 걔네들은 미국 주식이 굉장히 우아할 텐데도 이 정도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미국 주식 진짜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워런 버핏도 지금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워렌 버핏도 조용히 많이 팔고 있잖아요. 애플 주식 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팔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버핏 레이쇼라는 게 버핏이 만든 지표거든요. 한마디로, 그 나라 시가총액 나누기 GDP라는 지표인데, 그게 지금 사상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지표에 보기에 그 미국 주식이 지금 역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조용히 미국 주식을 팔고 있죠. 그거를 왜냐면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낮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에 한 번 정도는 선진국 미국에서 개도국으로 패러다임 쉬프트가 와요. 지금 이제 개도국과 선진국 특히 미국과의 밸류에이션 갭이 너무 많이 이제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에는 개도국 쪽의 수익률이 미국보다 높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80%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걔네들 전부 다 합쳐봤자 어차피 비트코인한테는 안 되겠죠. 네. 저는 향후 20에서 30년 동안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능가하는 투자가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비트코인 사이클 투자를 최대한 많이 알릴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점점 데이터가 더 견고해지겠죠.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근데 많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가격이 지금 가격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여전히 선취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이클 투자도 결국은 경험이에요. 백날 3년 상승 1년 하락 외쳐봐야 그 안에 있는 동안 하루에 5% 왔다 갔다 하면 다 털려나갑니다. 꼭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리 들어가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지 이게 아는 겁니다. 나중에 차트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그 가격 흐름을 느끼면서 경험해본 사람만이 나중에 다음 사이클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랑이 옵니다. 그래서 네. 당장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경험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좋죠. 네. 제일 중요하고요. 예, 내년 자산 시장 전망과 내년 자산 시장의 중요 변수, 트렌드 꼽아볼게요. 뭐 기승전 코인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내년에 모든 자산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AI도 트럼프 들어오면은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관세 전쟁? 관세 전쟁 중국 패기. 관세를 인상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게 높아지고 있긴 한데, 네. 저는 2018년 때만큼의 그 정도의 충격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는 다 내렸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모든 생각한다면, 네, 저는 내년까지는 2026년, 7년은 잘 모르겠어요. 내년까지는 저는 모든 자산이 다 오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만 증권보다는 상품 자산이 조금 더 안전하다. 네. 어떤 건? 그러니까 주식과 같은 주식 채권 같은 네. 증권형 자산보다는 금, 비트코인 같은 상품형 자산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역시나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정권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화폐는 엄청나게 찍어댈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그나마 그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서 안전한 것은 저는 금과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까지만 봤을 때. 네. 가장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은 답이 나와 있다고 보셨고요. 다른 자산 역시도 상승세를 내년에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셨는데요. 그러면 금, 비트코인 다음으로 혹시 그 다음 순위가 된다면은 그 다음 순위 3등. 솔라나? 네.
강황국 작가님. 근데 솔직히 솔라나 수익률이 비트코인 수익률은 훨씬 높겠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위험 대비 관심 자산, 보상 비율을 관심 생각해야 순위, 되니까. 관심 네. 순위. 네. 네. 저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다 오를 거라고 보기는 해요. 이제 어. 저 심지어 한국 주식도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캘린더 효과상으로는 이제 또 주식 살 때잖아요. 11사 천국이기도 하고 예. 홀수예요, 홀수. 이제 홀수에 한국 주식 떨어진 적은 본 적이 없어요. IMF 후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 주식도 좀 할 거고, 예. 물론 한국 주식도 사이클 자산이니까 홀수 열심히 하고 또 팔고 짝수 안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미국 주식도 뭐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예, 그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그 보통 미국 주식이 언제 망가지냐 하면은 한 대통령이 8년을 한 다음에 새로운 두 후보가 나올 때 미국 주식이 망하거든요. 그러면 2028년이 되겠죠. 반대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첫 대통령의 첫 번째 중간 선거 때 장이 망해요. 26년이 되겠죠, 그게. 예. 거의 2년차, 8년차 이때가 위험해요, 보면은. 왜냐면 이제 2년차는 새로운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레임덕이 되느냐 아니냐가 그때 결정이 되기 때문에 2년차가 위험하고, 이제 8년차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이제 한번 걸쳐가지고 이제 8년 하고 28년에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아이런 케어거든요. 나 다음 대통령 아니야, 니들 알아서 해, fuck you 하고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경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두 명의 새로운 후보가 나왔는데 저 사람들 뭐야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 불확실성. 그래서 그때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나 그거는 내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8년에는 이게 지금 미국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그게 해소되는 게 같이 맞물려가지고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죠. 2008년 그렇게 비슷하게. 네. 그러면 개도국 주식이 미국 주식이 저물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셨는데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신흥국 자산, 신흥국 주식은 어떤 쪽, 어느 나라인가요? 지금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쓰레기 취급하는 게 한국과 중국이잖아요.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쪽이. 네. 그리고 이제 인도가 사실 톱3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는 밸류에이션이 미국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 주식이 한 2000년부터 한 15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제 거기 사람들도 주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쪽 출신들이 2명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거기도 기대치가 진짜 하늘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 사실 왜냐면은 사실 뭐 누구나 다 알겠지만 아마 인도가 그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지금 빅테크 수장들도 다 인도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왜냐면 걔네들은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사실 중국에서만 통하는 애들 있잖아요. 페리스도 인도계고. 그렇네요. 거기도 인도, 자메이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계들은 서양에서 통해요. 그러니까 중계는 그게 안 되거든요. 말도 못하고 사회성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봐도 인도 주식이 너무 비싸요, 지금. 네. 그래서 거기는 일단 5년, 10년 동안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고 거를 떠보지 않는 그곳이 의외로 잘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예. 네. 개도국 중에서. 네. 네. 저 한국, 중국을 그래서 나쁘지 않게 봅니다. 10년 텀으로는. 예. 지금 이제 왜냐면 패러다임이 한국은 무조건 망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의 적이고, 네.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요. 예. 그러나 그건 10년 단위로. 네. 우리가 더 낮아요, 중국보다. 야, 정말 너무네. 네. 네. 자, 이게 언젠가는 약이 될 가능성과 홀수의 한국 주식이 좋다는 또 그 이론이 강홍 작가가 항상 또 강조해 주시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번 캘린더 효과에서 11사 천국에서 한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강홍 작가도 계속 뭐 투자도 하시고 추적하신다고 하니까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쾌하고 알찬 자산에 대한 관점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